안녕하세요. 저는 40을 앞둔 남성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적게 된 이유처럼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을 만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들과의 인연으로 생기게 됐고요.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길 바라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을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과 같이 지내지 못했고 그 대신 외할머니께서 저를 걷어 키워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늘 싸우셨고 그 불화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시겠다 싶었는지 저는 외갓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별거를 선택하시면서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으셨던 이유 때문이었겠죠. 그런 상황이 저를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외할머니 덕분에 우울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떠맡게 된 저를 다행히도 예뻐해 주셨고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셨거든요. 그렇게 외할머니께서 제 가족이자 보호자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부모님과 같이 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외할머니께서 있기에 괜찮았죠.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일찍이 돌아가시게 되며 나름 만족하며 살았던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겨우 초등학생이던 시절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 하나 저를 데려가려 하는 분이 없었죠. 그때는 이미 이혼을 하시고 두 분 다 각자 가정을 꾸려 지내신 지 오래였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자 부모님은 저를 데려가기를 꺼리셨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제가 할머니 밑으로 가족관계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모호한 탓에 두 분은 서로에게 저를 떠밀며 저를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를 두고 또 다시 싸우는 꼴을 보며 저는 처량한 제 신세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그 시시비비의 끝은 방임이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부모님은 아무도 저를 맞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대신 제가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방과 생활비를 주고 자주 들려 저를 살펴보는 걸로 합의를 본 거죠. 그나마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은 하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겪은 제 속은 절대 정상일 수 없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두 분이 다 살아 계시는데도 정작 제 처지는 고아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부모에게 버려져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글픈 신세로 홀로 지내게 된 저는 다행히도 그간 외할머니에게 배운 살림 솜씨 덕분에 혼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를 유독 챙겨주셨던 탓에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어깨너머로 요리와 살림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른의 보살핌 없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지내며 중학생이 됐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며 저는 난관에 빠지게 됐습니다. 둘이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생활비를 줄였는데 부모님은 각자 사정을 얘기하며 제게 이해를 부탁했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나도 많이 힘이 드네. 아빠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이, 그래도 너는 혼자 잤니? 애가 혼자 쓰면 얼마나 쓰겠어? 아빠는 딸린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좀 생활하던가. 아빠 이해 좀 해줘라, 어? 아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루하루 비 때문에 미치겠어. 솔직히 그동안에도 우리가 너 책임지겠다고 무리했던 거지 절대로 여유로운 상황 아니었어. 그런데도 너 챙기겠다고 남편 눈치 보면서 생활비 보냈던 건데 경기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네 밑으로 펑펑 퍼줄 순 없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 곧 성인이고 곧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생 되면 어른이나 마찬가지잖니. 요즘 애들은 빨라서 사회도 일찍 배운다고 하던데 이참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게 어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이해 좀 해줘.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다며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힘들다며 부모님은 각자 사정을 토로하며 제게 이해를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도 했었죠. 오죽하면 생활비마저 줄이셨을까 싶어 사정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황당하게도 제가 바라본 부모님의 삶은 그리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새 가정을 꾸리며 행복해 보이셨고 적지 않은 여유도 부리는 듯 보였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새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버리며 그나마 보내던 생활비를 뚝 끊어버렸고 그러자 그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마저 제게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책임지지 않는 생활비를 자신만 부담하기 싫다는 뜻이었죠. 아니, 돈 필요하면 네 아빠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그래? 그 인간은 외국으로 홀랑 가버리고 돈도 안 보낸다면서. 네 아빠도 안 주는 돈을 왜 내가 주니? 시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난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너 책임질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는 너 알아서 살아라. 너도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지 앞가림 정도는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필부터 살려고 그래? 염치 없는 게 딱 지 애비 닮아가지고. 하여간 나는 너나 네 애비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너 떼어내고 마음 편히 좀 살아보자. 그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제게 악담을 퍼붓는 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저를 할머니에게 맡겼을 때부터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던 저였음에도 최소한의 부모 노릇도 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를 책임질 생각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분노한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조심하시던 제 존재를 가족에게 밝히기로 했던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재혼을 하셨거든요. 낳은 자식이 없다고 하고 이혼 사실까지도 숨긴 어머니를 위해 늘 먼발치에서 숨어 다니던 저였는데 이제 저도 그분을 위해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재혼한 가정으로 찾아가 제 존재를 밝히게 됐고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의 관례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게 부모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었고 비로소 완전히 고아가 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정말로 혼자가 된 저는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혼자 지내왔으니 지내는 데는 변화가 없었지만 더 이상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학생이던 제가 생활비마저 끊기며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남들은 대학 입시나 고민할 시간에 생계를 걱정하게 된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학교 급식비조차 없는 제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도 학교 다니면서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중에 하기로 미뤄두고 당장 돈부터 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하고 있던 우유 배달 외에 고깃집 서빙이며 주유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홀로 서기를 하려 고생하는 제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책임지려 열심히 노력해왔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피자를 받아가시던 분이셨는데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마음 좋은 가게 사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마다하시고 파지를 주워가는 일 말고는 다른 도움은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마치 그 이상의 동정은 바라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께서는 오로지 말없이 파지만 받아가곤 하셨어요. 저도 일하면서 종종 파지를 내어드리며 뵙다 보니 얼굴을 알게 되고 자꾸 눈길이 가게 됐는데 그런 할머니를 볼 때면 저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에 먼저 말을 붙여보기도 했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늘 언제나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파지만 챙겨가는 희한한 분이셨죠. 그런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었던 저는 궁금한 마음에 가게 사장님께 여쭤보기도 했지만 사장님께서도 그 할머니의 사정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그 할머니 사정은 나도 몰라. 그냥 언젠가부터 이 동네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사신 건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몰라. 항상 혼자 다니시길래 더 안쓰러운데 도움을 거절하시니 뭐 도리가 있나. 동네 분들도 그 할머니의 사정을 잘 모르는 듯 했지만 할머님이 혼자 지내신다는 건 사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 할머니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는 그 할머니가 제가 우유 배달을 하는 길목에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우유 배달을 갔다가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할머니를 뵙게 됐거든요. 왠지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싫어하실까 싶어서 전 그냥 조용히 할머니 집 앞에 우유를 두고 가게 됐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다른 분들에 비해 파지도 많이 줍지 못하는 할머니가 걱정됐거든요. 파지 팔아서 얼마 버신다고. 식사는 잘 챙기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종종 남는 우유를 두기도 하고 가끔은 빵이나 라면들을 집 앞에 사두고 가곤 했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할머니가 제가 두고 간 음식들을 전혀 손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할머니가 주인 있는 물건인 줄 알고 그냥 두셨나 싶어 하는 수 없이 할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빵이랑 라면 제가 두고 간 거예요. 할머니 드시라고 두고 간 건데 드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드셔도 돼요.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거 두고 가래?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하지만 제 호의에도 할머니는 불같이 화만 내셨습니다. 필요 없다며 되레 화를 내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선의를 보이고도 날벼락 맞았다 싶어 기분이 상했고 더는 그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이 지나니 다시 할머니 걱정이 돼서 음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할머니를 챙겨드리던 어느 날 우유 배달을 하던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할머니 집이 조용하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녀본 결과 할머니는 일정한 일과가 있으셨는데 그 시간쯤이면 폐지를 주우러 나가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걱정된 제가 혹시나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를 구조하게 됐죠. 병원에 도착해서는 의사 선생님께 생각보다 할머니께서 위급했던 상황이었다고 듣게 됐습니다. 단순히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죠. 고령인 분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쇼크로 의식을 잃으신 거였어요.
발견이 늦어 그 상태로 계셨다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했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할머니와의 언쟁으로 인해 아직 감정이 남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들여다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안쓰러웠죠. 그 생각이 들었던 건 단순히 할머니 사정이 안쓰럽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할머니에게서 제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해도 들여다봐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사귄 친구들, 일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 역시 자신의 삶을 사느라 또 고아인 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고 해도 발벗고절 찾아 나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위급했던 상황이 마치 제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져 안쓰럽고 걱정됐죠. 저는 할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실 때까지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 이후로 혼자 계신 할머니와 꾸준히 뵙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다음번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울 수도 있겠고 제 마음도 한결 놓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거부감을 드러내셨어요. 아니, 거부감뿐만 아니라 제가 자신을 구한 일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며 제 탓을 하셨죠.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단순히 의식을 잃으신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날 왜 병원에 데리고 와? 왜 병원에 데리고 와?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세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비 수납했어요. 그리고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누가 그깟 몇 푼 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까 왜 날 살려냈냐는 말이야. 네가 뭔데 날 살려? 죽어가는 년 가만히 놔둘 것이지 네가 뭐라고 날 살렸냐고? 죽지 못해서 사는 년이 드디어 죽는데 왜 날 살려? 왜 죽고 싶은 사람 죽게 놔두지 못해? 할머니, 내심 할머니께 고맙다는 이야기 정도는 듣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받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 할머니를 구해다 준 건데 고맙다는 말 정도는 들을 줄 알았죠. 근데 할머니께서는 되려 자기를 살렸다며 원망 섞인 말을 제게 하셨어요.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 살린 게 왜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거기다 저도 돈 10원이 귀하고 아까운 사정이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정의 할머니를 생각해 병원비까지 부담했던 건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왜 살려냈냐며 화를 낸다니. 거기다 둘만이 있는 자리였다면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응급실에서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역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까지 받게 되니 창피하기까지 했죠. 창피하고 괘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의 역정에 맞받아치면서 화를 냈죠.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말인데요? 쓰러진 사람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라는 말인가요? 지나쳤다가 제가 그냥 간 걸 누가 목격하거나 CCTV에라도 찍히면 그때 제가 무슨 억울한 취급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 병원에 와서 뭘 손해보셨는데요? 직접 두 발로 걸어서 오셨어요? 병원비를 내셨어요? 제가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도대체 할머니께서 저 때문에 뭘 얼마나 피해봤다고 구해준 사람 탓을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누군 돈이 많아서 할머니 응급실 검사비 이 수액 비용들 낸 줄 아세요? 나한테 그 돈 내 목숨값이에요.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돈 아니면 나 챙겨줄 사람 하나 없는 고아 인생이라 진짜 그 돈 나한테 피 같은 돈이고 내 한 달 목숨값이라고요. 그리고 죽고 싶으시다고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요? 할머니는 그래도 그 나이까지 살면서 행복했을 시절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 그 기억으로 추억 팔아서 현실 도피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런 기억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요? 날 낳아준 부모도 부정한 삶, 부모가 빤히 살아있는데 고아로 살아야 하고 그런데도 고아로 인정받지 못해서 혼자서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는 내 거지 같은 인생. 누군 이따위 버려진 개보다 못한 인생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시냐고요? 할머니만 힘들고 사연 있는 줄 아시냐고요? 근데 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세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앞으로 할머니께서 무슨 선택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저 상관 안 할 겁니다. 대신에 할머니도 제 눈에 띄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떤 도움을 받으시든 도와준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도움 준 사람이 할머니보다 더 힘든 사정, 힘든 사연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저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제가 할머니 일에 관심 두는 일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비는 그냥 제가 낸 걸로 끝내겠습니다. 애초에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병원비 낸 것도 아니었으니.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학생, 내가 미안해. 학생한테 그래서는 안 됐는데. 학생 말처럼 내가 내 화풀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제야 하늘나라로 가서 내 새끼 앞에 무릎 꿇고 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였는데 눈을 뜨니 병원이라는 말에 순간 울컥해서. 미안하네.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어. 그리고 학생이 힘든 사정에 놓여 있는 줄 몰랐어. 매번 날 볼 때마다 밝은 얼굴로 도움을 주려고 하길래 그늘이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할머니께 화를 내고 뒤돌아서 병원을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며 사과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제가 구해준 데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 화부터 냈던 할머니의 사정을 말씀을 해주셨죠. 아주 오래전 할머니께서 20대였을 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을 사고로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며 혼자서 갓난아이인 따님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도 친정에도 따님을 맡길 수 없던 사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이웃들에게 따님을 맡기고 일을 나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다 따님이 3살이 됐을 무렵 일하던 곳으로 따님을 봐주시던 이웃 아주머니께서 급히 찾아오셨다고 해요. 따님이 집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놀다 빠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할머니께서는 급히 따님이 빠졌다는 강가로 가셨고 이웃 주민분들과 함께 따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건 따님의 신발뿐이었다고 했어요. 따님은 물론이고 이외에 따님의 다른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경찰과 이웃들 모두 따님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죽었을 거라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그런 말들을 죄다 부정하시고 따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님이 입고 있던 원피스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견되며 부모로서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하셨죠. 그 후 할머니께서는 죄인이 되어 사셨다고 합니다. 자기 육신보다 아꼈던 딸을 먼저 보냈다는 현실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된 사고 역시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책에 또 자책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평생 죄인이 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회와 사람들에게 멀어지며 고립된 생활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 넓고 자유로운 세상에 혼자서 만든 감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선택하신 거죠. 맛을 느끼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셨고 몸 하나 제대로 누이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너무 쉽게 편히 죗값을 마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감정과 오감을 느끼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느끼는 감정도 단절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도 거절하셨고, 제가 할머니를 구해 병원에 데려왔다는 말에도 고맙다는 인사보다 화를 먼저 내신 겁니다.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먼저 올라가 있을 따님과 남편분에게 사죄하는 게 할머니의 평생 바람이었으니까요. 그 사정을 듣게 되니 할머니께서 제게 화를 냈던 그 순간이 이해됐어요. 할머니께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더 힘든 사연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걸 생각하니 이해가 됐죠. 그리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기구한 인생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고, 할머니께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며 저렇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이 있다는데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 불쌍하고 비교가 됐거든요.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을 때부터 늘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말이죠. 누군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날 자식으로 인정해 주길 목마르게 애원했는데 누군 죽어서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또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나같이 다정한 손길 한 번이 그리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오열하는 제 눈물의 의미를 아신 듯 보였어요. 오열하는 절 품에 안으시고는 제 속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다독여 주셨죠. 그래, 마음껏 울어라 울어. 어디 기댈 데도 없이 혼자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의 품도 괜찮다면 내 품에 안겨서 그동안의 서럽고 억울한 마음 다 풀어. 참 고생 많았다. 고생 참 많았는데 어디 휜 곳 없이 곧게 잘 자라줬어. 착하고 고맙다, 고마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누구 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였다면 낯설고 어색해 절대 안기지 않았을 테지만 그땐 달랐어요. 그리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외할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러움과 원망, 분노와 억울했던 감정을 눈물로 씻겨냈습니다. 이후 진정이 된 저는 그동안 혼자서 살아오며 쌓이고 쌓인 게 많았는지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할머니께 털어놓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제 감정을 다독여 주셨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이 났을 때 자신을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대견스럽고 창해.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아주 흐뭇해 하실 거야. 내가 외할머니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할게. 또 학생이, 아니 정환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외할머니 대신해서 정환이를 돕고 싶어. 사실 내가 그동안 죽지 못해서 살아오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돈을 나한테 쓸 수 없어서 모은 돈이지. 근데 그 돈이 제법 돼서 내가 죽기 전 힘든 아이들이나 고아원에 줄 생각이었는데 정환이 자네한테 주면 될 것 같아서. 다른 뜻은 없네. 그저 혼자서도 바르게 자란 정환이를 돕고 싶어서 그래. 또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정환이 같은 손주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내가 정환이에게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지금처럼 올바르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도움은 괜찮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오며 가며 뵙고 오늘처럼 절 다독여 주시는 걸로도 충분해요. 사람이 다 때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때마다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사람이 크게 자랄 수 있고. 어차피 나한테 있으면 쓸모도 없는 돈이야.
그런 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쓰일 곳이 있다면 그곳에 쓰여야 돈의 용도에 맞게 쓰이는 거고. 내 제안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아니,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돈을 놓고 가든 억지로 받게 만들든 할 테니 괜히 일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할머니,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같이 지내? 누가? 내가 정환이 너랑? 아유, 아니다. 늙은 노인네가 젊은 사람 옆에 있으면 찜이나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난 괜찮으니까 내 돈만 받아줘. 그리고 지금처럼 바르게만 살아줘. 할머니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그래요. 할머니 사정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듣고 이렇게 쓰러지신 걸 발견까지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할머니, 절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저도 평생 가족이 그리워. 아니,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제 곁에 있어줬으면 했고 할머니께서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 더 나으실 거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모시고 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제안일지 몰라도 저와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지내며 사람이 너무 그리웠는지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저와 할머니는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친손자처럼 생각하셨고 저도 할머니를 제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생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와 같이 살게 되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저보고 학교를 다시 다니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짐은 나 혼자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정환이 너는 내일부터 학교 복학하는 걸 알아봐라. 복학이요? 바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 다니는 곳에 얘기도 해야 하고 저 대신 일할 사람 구할 때까진 일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원래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머니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완전히 기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그래서 내년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너 지금 복학 못하면 또 1년 미뤄지는 거잖니. 학생이 연필 길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학교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 친구들도 사귀면서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기반을 다져주는 곳이니. 검정고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도 네 또래처럼 보통의 삶을 살면서 즐겨야지.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널 돕겠다고 했고 일 다니는 곳 사장님들께는 나랑 같이 가서 말씀 잘 드리고 사람 정 급하다고 하면 내가 대신 일이라도 하마. 그러니 또 1년 기다리기 전에 내일부터 학교 복학에 대해서 알아봐. 복학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말하고 할머니가 다 해줄 테니 너는 내 학생답게만 지내. 할머니 눈치 보인다고 돈 아낀다고 공부만 하고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사고도 좀 치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이제까지 어른인 척 어른답게 살려는 책임감 벗고 지금부터라도 네 나이에 맞게 살라고. 그 책임은 이 할미가 책임지고 감당할 테니까. 할머니께서는 제게 가족만 되어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제 삶을 저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입고 있던 어른의 책임감까지 벗겨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 나이에 맞게 살길 바라셨죠. 그 마음을 알았던 저는 두말하지 않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하든 열심히 했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평생 그때처럼 맘 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만을 즐겨본 적이 없어서 매사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게 할머니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기도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특히 공부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와 할머니를 기쁘게 만드는 것도 보답이었지만 저는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큰 부를 이루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진 못해도 너무 못 살지도 너무 잘 살지도 않아도 평범하게 살며 할머니께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 공부를 놓았던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흔히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하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걸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할머니께서 대학에 합격하신 것처럼 따님이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셨죠. 기뻐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대학 합격이 아니라 제가 제 나이에 맞게 살 수 있었던 게 제 곁에 가족이 되어 주신 게 할머니 덕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또다시 할머니께 잘하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이후 저와 할머니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그냥 평범한 날들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와 저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항상 고마웠고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식사도, 가까운 공원을 함께 걷는 것도, 할머니나 저나 집안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평범한 날을 보내다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4분의 3을 혼자서 지냈는데 다시 낯선 곳에 혼자 가게 되고 할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불안하고 걱정됐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씩씩한 모습으로 입대했죠. 군입대 후에도 저는 할머니와 이어져 있다는 걸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손자나 다름없는 제 걱정에 매주 편지와 면회를 와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말이죠. 부대원들까지 챙겨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군 생활도 나름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한 할머니와 제 관계가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전역을 6개월 남기고 군 생활을 하던 중에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됐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강하다며 절 안심시켰던 말씀과 달리 제가 훈련소에 있었을 때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죠. 하지만 군복무 중이던 제가 부대 안에서 속을 태울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투병 중 힘드신 몸 상태에도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제게 매주 면회와 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100% 다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반대였다고 해도 저 역시 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저와 할머니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였고 혈연 관계로 이어진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할머니의 관계를 알고 있는 군부대 간부님들과 부대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군 생활도 편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쉽게 충격이 가시지 않았죠. 그러다 전역을 하고 멍하니 집안에 있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날 할머니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취해 저녁을 즐기던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던가 뭐든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충격을 받아도 할머니를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할머니는 제 곁에 없었지만 다시금 할머니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역시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혼자서 사는데 제가 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이번에도 절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돈이었어요. 월세와 생활비, 거기다 대학 등록금까지 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죠. 물론 휴학과 복학도 하며 한 해는 돈만 벌고 한 해는 학교를 다녔지만 그런 식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됐죠. 결국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어요. 대학 졸업을 포기하는 것과 나중에 취업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 대학을 졸업하는 거였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전자가 더 나은 선택 같았습니다. 군생활 2년에 휴학과 복학으로 대학을 6년이나 다니면 대학원도 다니지 않고 30이 됐으니 회사 취업하는데 불리한 점이 많았죠. 그럴 바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확실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향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면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쉽사리 선택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든 제가 곧게 바르게 살면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말이죠. 단순히 제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곧 어느 쪽이든 선택을 내려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집을 찾아왔어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홍보나 모금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지도 않은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바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님께서 절 찾아왔다고 한 거죠. 할머님의 따님이 찾아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할머니께서도 따님이 오래전 사망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의 경우로 그날의 사고 속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까지 할머니를 찾지 않은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의 따님이 맞는지, 맞다면 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제게 찾아온 건지 알고 싶었죠. 정말 김순례 할머니의 따님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론 따님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설명해 드리죠. 아까도 소개했듯이 저희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해외 입양된 분들을 돕는 단체인데요. 해외로 입양간 분 중 많은 분이 가족의 동의 없이 입양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서 가족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김순례 할머니의 따님이신 이정은 씨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정은 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 강제로 해외 입양 보내진 겁니다. 네? 강제로 해외 입양이요? 그게 어떻게? 시대적인 과오인데 전부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죠. 어린아이를 더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낼수록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정은 씨도 강물에 휩쓸린 게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를 따라갔다가 해외 입양을 보내지는 고아원으로 보내진 걸로 저희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기보다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됐으니까요. 돈 때문에 멀쩡히 부모가 있는 아이를 데려가 해외로 보낸다고 하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고 해도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의 증인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있는 분이 할머니의 따님이라고 생각되니 화가 났습니다.
분명 할머니께서는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일에 자책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오셨어요. 사람이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단절한 채 쇠창살 없는 감옥에 자기를 몰아넣으시며 평생을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모두 사람의 돈 욕심 때문이라고 하니 울분이 터졌죠. 저는 할머니 생각에 감정이 끌어올라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참으려고 해도 새어나오는 눈물을 한두 방울씩 흘렸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 따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감정을 겨우 진정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어머니를 찾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만났어야 했는데 저도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고 20살이 되자마자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땐 입양아가 부모님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다 저같이 부모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를 돕는 분들도 많아져서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입양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로는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주소도 이름도 제 생년월일도 전부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허위로 작성된 서류 때문에 찾지 않아도 될 곳에서 시간 낭비를 하다 최근 저와 같은 해외 입양인들의 서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되고 고아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법적 고아로 만든 뒤 입양 보내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고 해외 입양인들을 돕고 있는 단체의 문의에 이제야 찾아온 거예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게 미안하실 일은 아니죠.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제겐 어쩐 일로... 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다른 분들과는 아예 교류가 없으셨다고 해서요. 그러다 동네 분들께 박정환 씨가 유일하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낸 분이고 같이 사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당연하죠. 뭐든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뭐든 다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건 전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아는데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할머니 유품들입니다. 죄인이라며 자기 것 하나 없이 살아오신 분이라 유품이라고 해도 이게 전부네요. 그중 여기 있는 건 제가 선물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고 평생 몸에 지니고 계신 건 여기 이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제 말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따님은 안에 있는 물건 하나를 집어 그 안을 보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어요. 따님이 집어든 건 사진첩이었고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평생을 고이 보관하신 사진 원본과 제가 해드린 여러 장의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님이 찍혀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할머니께서 자기 목숨보다 아끼셨던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는 이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따님의 독사진이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따님도 그 사진을 할머니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을지 아시곤 펑펑 우셨던 거죠. 그렇게 할머니의 손때 묻은 사진에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우는 따님을 다독이고 진정시키며 제 머릿속에 있는 할머니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따님께서는 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평생 못 만날 줄 알았던 할머니를 제 기억으로 남아 만날 수 있음에 보이는 모습이었죠. 따님은 평생 외로웠을 할머니 곁에 제가 있어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죠.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세요. 덕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할머니께서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따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요.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이나 추억거리를 더 남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할머니를 떠올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충분해요. 근데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박정환 씨 사정도 같이 알게 되어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순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도 다니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아서요. 저도 어머니를 찾으면서 동네 분들에게 박정환 씨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정환 씨께 도움을 드릴게요. 정환 씨께서 저희 어머니께 주신 도움을 제가 어머니 자식으로서 갚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발 받겠다고 해주세요. 얘기를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 저희 어머니께 정환 씨가 어떤 존재였는지 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 자식 또는 손자 같은 분이었겠죠. 그러면 제게도 제 남매거나 자식 같은 분입니다. 저도 입양 보내져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모님께 정말 큰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가족관계를 이어주고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저희 어머님과 정환 씨가 맺었던 관계처럼 말이죠. 그러니 나이 많은 누나, 이모 정도로 생각하고 제 제안 받아주세요. 아니,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제발요. 과거 할머니께서 제안하신 것과 달리 제가 도움받기만 하는 제안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따님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따님께서는 계속 제안을 하셨습니다. 결국 정말 마지못해 감사한 그 제안을 받기로 하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받게 됐습니다. 가족이었죠.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따님께서도 단순히 필요한 학비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제게 가족이 되어주셨거든요. 비록 해외에 살고 계셔서 할머니와 한 집에서 지낼 때처럼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제 안부를 묻고 미국으로 초대해 주시고 한국을 올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됐죠.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갈림길에 섰던 상황에서 제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도움을 준 누나에게도 물론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 누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혼자서 사는 게 힘들어 옳게 사는 걸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저를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께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현재를 즐기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 꼭 할머니를 뵐 수 있길 바라며 할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을 얻고 내 아내와 자식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마디 하고자 하는데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으로 나을 수 있다고 제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가족에게 치여 혹 다른 사람에게 치여 상처받으셨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또 먼저 선의를 베푸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다가올 거고 그 상처는 씻은 듯 나을 겁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